이건 2005년 여름에 나한테 일어난 실화입니다. 지금 2025년이니까 정확히 20년 전 일이네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떤 날은 꿈이었나 싶다가도 와이프와 눈이 마주치면 우리 둘 다 알아요. 그건 분명 실제였다는 걸. 혹시 비슷한 일을 겪는 분이 있다면 제발 조심하시라고 이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어쩌면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끝까지 읽어주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나는 경희대 수원 캠퍼스 근처에 살았어요. 정확히는 수원 광교 쪽 작은 빌라였죠. 회사는 강남이었는데 굳이 수원에 산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낚시 때문이었죠. 나는 어릴 때부터 낚시를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낚시를 즐기셨거든요. 주말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저수지에 가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찌가 움직일 때의 그 떨림, 낚싯줄이 팽팽해질 때의 긴장감, 물고기를 끌어올렸을 때의 희열. 그게 좋아서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낚시를 했어요. 특히 배스 낚시에 미쳐 있었죠. 루어 낚시의 그 짜릿함이란 직접 루어를 조작해서 물고기를 유혹하는 거잖아요. 마치 물고기와 지능 싸움을 하는 것 같은 느낌.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신갈저 수지는 내게 완벽한 장소였어요. 집에서 차로 15분이면 도착하고 배스 포인트도 좋았거든요. 처음엔 낮에 갔었는데 점점 그 매력에 빠져들면서 밤낚시까지 시작했죠. 밤에는 또 다른 맛이 있어요. 고요함 속에서 물소리에 집중하고 별을 보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 명상 같은 거예요. 2년 넘게 다니다 보니 이제는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익숙했어요. 어디에 바위가 있고 어느 지점이 깊고 어디서 잘 낚이는지, 심지어 나무 뿌리가 어디 있는지까지 외우고 있었죠. 그곳은 내게 두 번째 집 같은 곳이었어요. 문제가 하나 있었다면 우리 와이프였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와이프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게 문제이자 축복이었죠. 우리 와이프는 나를 너무 좋아했어요. 결혼 3년 차였는데 아직도 신혼부부처럼 항상 붙어 다니고 싶어 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안아주고 회사 갈 때도 현관까지 따라 나와서 잘 다녀 오빠고, 퇴근하면 문 열기가 무섭게 뛰어와서 안기고, 거실에서 TV 보면 꼭 내 옆에 딱 붙어서 팔짱 끼고, 화장실만 가도 어디가? 하고, 편의점 담배 사러 나가도 나도 갈래 하고. 처음엔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솔직히 지금도 귀여워요. 사랑스럽죠. 하지만 남자한테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낚시 같은 취미는 더더욱. 근데 와이프를 낚시터에 데려가면 글쎄요, 5분마다 오빠 심심해, 오빠 추워, 오빠 언제까지 할 거야? 이러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타협안을 찾았어요. 와이프가 잠든 후에 나가는 거. 처음엔 미안해서 몰래 나갔다가 들켜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와이프가 새벽에 깨서 내가 없는 걸 알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전화를 수십 통 했는데 낚시하느라 못 받았거든요. 그때 제대로 된 대화를 했어요. 내가 왜 낚시를 가야 하는지, 와이프한테도 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지. 와이프도 이해해줬어요. 대신 조건이 붙었죠. 첫째, 멀리 가지 말 것. 둘째, 위험한 곳까지 말 것. 셋째, 반드시 새벽 4시 전에 들어올 것. 넷째, 핸드폰은 항상 켜놓을 것. 다섯째, 혹시 모르니까 친구한테 어디 간다고 말해놓을 것. 그래서 나는 주로 밤 11시나 12시쯤 와이프가 완전히 잠든 걸 확인하고 신갈저 수지로 향하곤 했어요. 가까우니까 왕복 시간 빼고도 두세 시간은 낚시할 수 있었죠. 그 시간이 내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갈저 수지에는 매미집이라 불리는 폐가터가 있어요. 경희대 담장 뒤로 산길을 따라 한 10분쯤 올라가면 나와요. 낮에 가보면 그냥 오래된 폐가터예요. 벽돌 몇 개랑 기초 콘크리트만 남아있고 주변으로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있죠. 여름엔 잡초가 허리까지 올라와요. 근데 밤에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뭔가 스산하고 을씨년스럽고 오래된 슬픔 같은 게 느껴져요. 바람이 불면 나무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귀 기울여 들으면 누가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집 이름이 재밌잖아요. 매미집. 처음 들었을 때 나도 그냥 매미가 많이 우는 곳이려니 했어요. 실제로도 여름에 가면 매미 소리가 엄청나거든요. 다른 데보다 유난히 시끄러워요. 한여름 낮에는 귀가 멍멍할 정도로.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가을이나 봄, 심지어 겨울에 가도 가끔 매미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밤에. 매미는 여름 곤충인데 말이죠. 처음엔 다른 벌레 소리겠지 했어요. 귀뚜라미나 쐐기 같은 거.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건 2004년 늦가을이었어요. 그날도 밤낚시를 갔었는데 매미집 근처를 지나가는데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앉아서 낚시하고 계시더라고요.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잘 잡히세요? 오늘은 별로네. 자네도 낚시꾼인가? 네, 여기 자주 와요. 그래, 나도 30년 넘게 이 근처에서 낚시하는데 여기 밤에 오나? 네, 조용해서 좋아요. 할아버지가 매미집 터를 쳐다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저 집 근처엔 안 가는 게 좋아. 왜요? 거기도 포인트 괜찮던데요. 옛날 일이 있었거든.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였어요. 1985년 여름이었대요. 할아버지 말로는 그때 자기가 30대 초반이었다고 하니까 정확히 40년 전이네요. 그때만 해도 신갈저 수지는 지금처럼 정비되기 전이라 정말 깊은 산속 저수지였대요. 주변에 집도 별로 없고 가로등도 없고 그 집에 젊은 부부가 살았답니다. 남편이 저수지 관리 일을 했대요. 당시에는 저수지마다 관리인이 있었거든요. 아내는 임신 8개월이었고요. 마을 사람들 말로는 둘이 정말 금슬이 좋았대요. 항상 손잡고 다니고 남편이 일 나갈 때마다 아내가 배를 쓰다듬으며 배웅했다고. 조심히 다녀와요. 우리 지혜 아빠. 그게
아내의 입버릇이었대요. 뱃속 아기 이름을 벌써 지혜라고 지어놨었대요. 그해 8월 어느 날 저녁이었답니다. 굉장히 무더운 날이었는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했대요. 산 쪽에서 내려오는 안개가 저수지를 덮었다고 해요. 손 하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자욱했대요. 남편은 평소처럼 저녁 6시쯤 저수지 순찰을 나갔어요. 금방 올게 저녁 차려나 하고는. 근데 7시가 돼도 8시가 돼도 안 왔어요. 아내가 걱정이 돼서 밖으로 나갔는데 안개가 너무 짙어서 몇 걸음 앞도 안 보이더래요. 여보, 어디 있어요? 대답 좀 해요. 아내가 저수지를 따라 걸으면서 계속 불렀대요. 임신한 몸으로 손전등 하나 들고 1시간을 헤맸을까요? 물과 바위 위에서 뭔가를 발견했답니다. 남편의 운동화 한 짝, 그리고 그 옆에는 남편이 아끼던 회중시계가 떨어져 있었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받은 거라고 늘 자랑하던 물건이었대요. 시계는 저녁 7시 42분에 멈춰 있었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대요. 남편이 물에 빠진 게 분명했으니까요. 배를 움켜쥐고 여보 왜 우리 지혜는 어떻게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발견해서 집으로 데려갔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수색이 시작됐죠. 경찰도 오고 소방대도 오고 이틀을 수색했대요. 하지만 남편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답니다. 저수지가 생각보다 깊었어요. 가장 깊은 곳은 15m가 넘었대요. 게다가 물이 흐려서 잠수부들도 제대로 수색하기 어려웠다고 결국 실종으로 처리됐죠.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답니다. 매일 밤 그 집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대요.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또렷하게 여보 나 여기 있어 왜 안 와? 나 혼자 외로워. 같이 오면 안 돼? 그러면 아내의 목소리가 대답했대요. 어디 있는 거예요? 당신, 내가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마을 사람들이 무섭다며 가보면 아내는 혼자 집에 있었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저수지 쪽을 바라보면서 배를 쓰다듬으며 혼잣말하고 있었대요. 조금만 기다려. 곧 갈게. 우리 지혜도 데리고 갈게. 우리 셋이서 함께 있어야지.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병원에 데려가려 했어요.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근데 아내는 완강히 거부했답니다. 나 멀쩡해요. 정말로 남편 목소리가 들려요. 저수지에서 날 부르고 있어요. 나만 들리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해요.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눈빛이 정상이 아니었대요.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마을 사람들이 그대로 그 집을 지켰어요. 혹시라도 아내가 저수지에 갈까봐. 근데 밤만 되면 아내가 창문 앞에 앉아서 저수지만 쳐다봤대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3주가 지났어요. 아내는 점점 말라갔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이 푹 꺼지고. 근데 배만 점점 불러왔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이래서야 아기도 위험하다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8월 17일 할아버지가 직접 목격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그날 일찍 일어나서 낚시를 가려고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게 보였대요. 집 마당에 누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뭐지? 가까이 가보니 그 아내였답니다. 땅바닥에 쓰러져서 온몸이 물에 흠뻑 젖은 채로 배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쥔 채로 죽어 있었대요.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있고 눈은 크게 뜨고 있었는데 그 눈이 저수지 쪽을 향하고 있었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수지를 보고 있었던 거죠. 더 소름 끼치는 건 그녀 주변에 물웅덩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당 한가운데가 물에 젖어 있었어요. 그날 밤은 비도 안 왔는데 할아버지가 그 물을 만져봤대요. 차갑고 끈적했대요. 그리고 냄새가 났답니다. 저수지 특유의 썩은 물 냄새. 경찰이 왔어요. 구급차도 왔고요. 부검을 했는데 사인이 익사였답니다. 익사라고요? 집 마당에서요? 의사들도 이해를 못했대요. 허파에 물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저수지 물이었죠. 성분 분석까지 했는데 틀림없었대요. 신갈저수지 물.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녀가 죽어있던 곳은 집 마당이에요. 저수지에서 500m나 떨어진 곳. 어떻게 익사할 수가 있죠? 더 끔찍한 건 뱃속 아기였어요. 의사가 말했대요. 아기는 이미 며칠 전에 죽어있었다고. 탯줄이 목을 감고 있었대요. 2번, 3번이나 꼬여서 목을 조르고 있었답니다. 의사들이 이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대요. 탯줄은 부드럽게 꼬이지 이렇게 단단하게 마치 누가 일부러 조른 것처럼 감길 수는 없다고. 결국 남편 시신도 아내와 아기도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답니다. 남편은 실종 상태였고 아내와 아기는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셨대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 화장장에서 문제가 생겼답니다. 화장로 온도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아서 평소보다 2배나 오래 걸렸다고요. 직원들이 이상하다고 했대요. 기계 점검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마치 뭔가 버티고 있는 것처럼 안 타올라가더래요. 그 집은 그 후로 20년 가까이 버려져 있다가 결국 무너졌어요.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거든요. 들어가서 살려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세월에 무너지는 대로 내버려뒀죠. 그리고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그 집을 매미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왜 매미집이에요? 할아버지가 담배를 한 대 피우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 집 근처에만 가면 소리가 들리거든. 여름도 아닌데 매미 우는 소리가.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게 매미 소리가 아니야. 사람 소리야. 여자가 우는 소리. 어떤 소리인데요? 애기야, 애기야. 우리 지혜야. 엄마가 왔어. 같이 가자. 이런 소리. 높고 날카롭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울어. 꼭 매미 울음소리처럼. 할아버지 얼굴이 어두웠어요.
나도 몇 번 들었어. 밤에 낚시하다가. 처음엔 정말 매미인 줄 알았지. 근데 10월에도 들리고 12월에도 들려. 귀 기울여 들으면 분명히 사람 목소리야. 뭔가 간절하게 부르는 목소리. 그래서 나는 저 근처에서 낚시 안 해. 자네도 조심하게. 특히 밤에는 더. 그때는 그냥 전설이려니 했어요. 낚시터마다 하나씩은 있는 괴담이겠거니. 할아버지도 나이 드셔서 옛날 이야기를 좀 과장하시는 거겠지. 실제로도 나는 2년 넘게 그 근처에서 낚시를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그냥 바람 소리나 동물 소리겠거니 했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밤에 매미집 근처를 지나가면 기분이 이상하긴 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데 뭔가 슬픈 기운 같은 게 느껴졌어요. 오래된 슬픔, 끝나지 않은 슬픔, 그런 느낌. 그래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설은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2005년 8월 15일 밤까지는요. 그날 밤 2005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죠. 낮에는 와이프랑 친구들 만나서 바비큐 파티를 했어요. 친구 집 옥상에서 고기 구워 먹고 맥주 마시고 즐거운 하루였어요. 저녁까지 술을 좀 마셨는데 취하지는 않았어요. 기분 좋게 얼큰한 정도? 집에 돌아온 건 밤 9시쯤이었어요. 와이프는 피곤했는지 씻고 바로 침대에 누웠어요. 오빠 나 너무 피곤해. 먼저 잘게. 그래 푹 자. 이마에 뽀뽀해주고 나왔어요. 에어컨을 20도로 맞춰놨죠. 와이프가 더위를 많이 타거든요. 나는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영화 채널에서 오래된 액션 영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밖이 신경 쓰였어요.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무덥지도 않고 바람도 적당히 불고. 오늘 밤낚시 딱이겠는데. 한 번쯤 침실 문을 열어봤어요. 와이프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죠. 얼굴도 평화로워 보였고. 1시간 반만 다녀올까?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 전가. 마음을 먹었어요. 조용히 낚시 장비를 챙겼죠. 낚싯대는 차 트렁크에 미리 넣어뒀으니까 태클박스랑 헤드랜턴만 챙기면 됐어요. 아 그리고 보온병. 와이프가 아침에 타준 보리차가 반쯤 남아있었거든요. 밤에 목마를 때 마시려고요. 다시 한번 침실을 확인했어요. 와이프는 여전히 잘 자고 있었어요. 이불을 잘 덮어주고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설레는 기분. 아이가 소풍 가기 전날 밤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어요. 라디오를 켰더니 옛날 발라드가 흘러나왔어요.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였나?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기분 좋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운전했죠. 거리는 한산했어요. 광복절 밤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쉬고 있을 시간이니까요. 신호등도 별로 안 걸렸어요. 쭉쭉 달렸죠. 15분 만에 신갈저소지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정확히는 10시 17분. 습관적으로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거든요. 주차장에는 차가 서너 대 있었어요. 역시 밤낚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싶었죠. 저 멀리 저수지 쪽을 보니 좌대 불빛이 몇 개 보였어요. 사람들이 앞쪽에서 낚시를 하고 있나 봐요. 나는 그쪽으로 가지 않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있으면 왠지 집중이 안 되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을 원했죠. 조용한 곳에서 물소리만 들으면서 트렁크에서 낚싯대를 꺼내고 태클박스와 보온병을 챙겼어요. 헤드랜턴을 머리에 쓰고 준비 완료. 경희대 담장을 따라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오직 헤드랜턴 불빛만이 앞길을 비췄어요. 익숙한 길이라 걱정은 없었죠. 2년 넘게 다닌 길이니까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낙엽을 밟는 소리가 바스락거렸어요. 풀벌레 소리가 요란했죠. 귓두라미 쐐기 소리가 합창하듯 우러댔어요. 10분쯤 걸었을까요? 매미집 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달빛에 희미하게 보이는 무너진 벽들, 깨진 기와들, 그 주변으로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죠. 평소엔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은 왜인지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매미집을 쳐다봤어요. 이상했어요. 기분이 뭔가 슬픈 느낌? 외로운 느낌? 할아버지가 하신 이야기가 생각나네. 잠시 멈춰 서서 귀를 기울여봤어요. 소리가 들릴까 해서.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 소리.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냥 바람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뿐. 역시 전설은 전설이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었어요. 매미집을 지나쳐서 조금 더 들어갔어요.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는 거기서 50m쯤 더 안쪽이었거든요.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바위 지점에 도착했어요. 여기에요. 바로 여기. 이 자리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바위가 평평해서 앉기 좋고 앞이 탁 트여서 저수지 전체가 보이고. 시간을 확인했어요. 10시 38분. 좋아, 한 2시간 낚시하면 되겠네. 헤드랜턴을 끄고 잠시 기다렸어요. 눈이 어둠에 적응하길 기다리는 거죠.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점점 주변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달이 구름 사이로 비치면서 저수지 물 위에 은빛 물결이 반짝였어요. 아름다웠어요. 밤 저수지의 고요한 아름다움. 이게 내가 밤낚시를 좋아하는 이유예요. 채비를 시작했어요. 루어를 골랐어요. 오늘은 크랭크베이트를 쓰기로 했죠. 낚싯줄에 묶고 매듭을 단단히 하고 릴을 확인하고 손에 익은 동작이었어요. 낚싯대를 휘둘러 루어를 물속으로 던졌어요. 휘잉 마이너스, 폭 마이너스. 물소리와 함께 루어가 가라앉았어요. 듣기 좋은 소리였죠. 천천히 릴을 감았어요. 감고 멈추고 다시 감고. 물속에서 루어가 헤엄치듯 움직이는 걸 상상하면서 베스를 유혹하는 거죠. 고요했어요. 정말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평소에는 물고기가 뛰는 소리, 개구리 우는 소리, 올빼미 같은 새 울음소리 뭐라도 들렸거든요. 근데 그날 밤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나왔어요. 풀벌레 소리조차 멈춰 있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시끄럽게 울어대던 귓두라미와 쐐기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인 것 같았어요. 모든 소리가 꺼진 것처럼 오직 내 숨소리와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물이 철썩이는 소리,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문득 뒤를 돌아봤어요. 매미집터 쪽을 봤죠. 거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연하죠. 무너진 집터뿐인데. 근데 왜 자꾸 뒤에서 시선이 느껴질까요?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기분 탓이야. 그냥 밤이라 으스스한 거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낚시에 집중했어요. 릴을 감았어요. 천천히 규칙적으로. 10분쯤 지났을까요? 아무것도 안 낚였어요. 평소 같으면 한두 번은 입질이 왔을 텐데 오늘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물고기들도 다 잠들었나? 농담처럼 생각하며 루어를 다시 던졌어요. 또 10분. 여전히 아무것도 안 낚였어요. 이상했어요. 이 포인트는 항상 잘 낚이는 곳인데 한 번 더 던지기로 했어요. 이번엔 조금 더 멀리 저수지 중앙 쪽으로. 휘잉 마이너스, 폭 마이너스. 루어가 날아가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릴을 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낚싯대가 확 휘어졌어요. 왔다. 심장이 뛰었어요. 릴을 감았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당기는 힘이 베스 같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물고기의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좌우로 저항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무거운 뭔가가 걸려있는 느낌. 마치 큰 돌덩이나 나무 뿌리에 걸린 것 같았어요. 아, 뿌리 걸렸나? 루어 잃어버리겠네. 조심스럽게 끌어올렸어요. 저항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무게만 있었죠. 묵직하게 물 위로 뭔가 떠올랐어요. 헤드랜턴을 켰어요. 그리고 봤어요. 운동화였어요. 여자 운동화. 낡고 해진 흰색 운동화였는데 80년대 스타일이었어요. 요즘은 안 나오는 디자인. 완전히 때가 타서 갈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물때인지 뭔지 모를 얼룩들이 잔뜩 묻어 있었죠. 이상했어요. 운동화 한 짝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있나? 마치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처럼 육중했어요. 조심스럽게 바위 위에 올려놓았어요. 운동화에서 물이 철철 흘렀어요. 근데 그 물이 보통 저수지 물과는 달랐어요. 더 끈적했어요. 더 어두운 색이었어요. 검은색에 가까웠죠. 그리고 냄새가 났어요. 썩은 냄새. 물에 오래 잠겨있던 뭔가의 냄새. 헤드랜턴을 가까이 비췄어요. 운동화를 자세히 봤어요. 안쪽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희미하게 유성펜으로 쓴 것 같았어요. 글씨가 거의 지워졌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지혜 엄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지혜. 매미집 전설의 그 아기 이름. 지혜 엄마. 그 여자. 익사한 그 여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소름이 확 돋았어요. 온몸에 닭살이 돋았죠. 팔뚝에 털이 쭈뼛서는 게 느껴졌어요. 우연이야. 그냥 우연의 일치야. 지혜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잖아.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온몸이 경계 상태였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애기야. 몸이 얼어붙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어둠만 있었죠. 매미집 터가 저 멀리 보였어요. 바람 소리겠지. 그냥 바람. 다시 앞을 보려는데 애기야 어디 있어? 또 들렸어요. 이번엔 확실했어요. 바람 소리가 아니었어요. 사람 목소리였어요. 여자 목소리. 울먹이는 목소리. 간절한 목소리. 저 멀리 매미집 터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지혜야. 엄마가 왔어. 오래 기다렸어. 이제 같이 가자. 도망쳐야 한다고 본능이 말했어요. 지금 당장 여기서 떠나야 한다고. 손이 떨렸지만 재빨리 움직였어요. 낚시 장비를 쌌어요. 낚싯대 접고 태클박스 덮고 보온병 집어들고 운동화는 다시 물에 던져버렸어요. 폭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어요. 빨리 이곳을 떠나야 했어요.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빠르게 거의 뛰다시피. 근데 느껴졌어요.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게.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기척. 누군가 바로 뒤에 있다는 느낌.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 귓가에서 차갑고 축축한 숨소리. 기다렸어. 노래. 드디어 왔어. 뛰었어요.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에 걸려 비틀거리면서도 계속 뛰었어요. 매미집 터를 지날 때였어요. 옆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이 거기 있든 보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느낌. 계속 뛰었어요. 주차장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죠.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텅 비어 있었어요. 내 차만 덩그러니 있었죠. 분명 아까 차들이 여러 대 있었는데 서너 대는 분명 있었어요. 어디 갔죠? 저수지 쪽을 봤어요. 아까 분명히 저대 불빛이 보였는데 지금은 깜깜했어요. 아무 불빛도 없었어요. 다들 집에 갔나? 이렇게 빨리? 이상했지만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차 문을 열고 짐을 트렁크에 던져 넣었어요. 손이 떨려서 키를 꽂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시동을 걸려는데 문득 백미러를 봤어요. 뒷좌석에 누가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급하게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빈 뒷좌석. 헛것을 본 거야. 그래 헛것.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그 소리가 이렇게 안심드는 소리일 줄이야.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한 번 더 백미러를 봤어요. 주차장에 뭔가 서 있었어요. 여자였어요.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저수지 쪽을 보고 서 있었어요. 긴 머리가
머리가 바람에 흩날렸어요. 엑셀을 밟았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렸어요. 집으로 가야 해.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켰어요. 소리가 필요했어요. 정적이 무서웠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시간이. 차 계기판 시계를 봤어요. 새벽 1시 32분. 뭐지? 10시 38분쯤 낚시를 시작했어요. 운동화 낚은 게 한 20분 후쯤, 그럼 11시쯤, 그리고 바로 내려왔으니까 11시 반이면 집에 도착해야 정상인데 새벽 1시 32분? 이 시간이 어디로 갔죠? 기억이 안 났어요.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그 다음이 기억이 안 났어요. 어떻게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중간에 어디 들렀는지, 신호등은 몇 번이나 섰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관자놀이가 아팠어요. 몰라, 일단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쉬자. 집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안심이 됐어요. 집이야, 집. 안전한 곳.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내 주차구역에 차를 댔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새벽 1시 50분. 와이프한테 문자라도 보내둘 걸. 늦는다고. 근데 문자함을 보니 이상했어요. 내가 보낸 문자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거 보냈나? 보낸 시각을 보니 밤 10시 23분, 10시 47분, 11시 1분. 일단 나중에 확인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너무 피곤했어요. 머리도 아프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어요.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B-,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불이 다 꺼져 있었어요. 와이프는 자고 있겠죠. 잠깐 몇 시에 집 나왔더라? 10시쯤? 그럼 거의 4시간이나 지났네. 미안, 자기 늦었네. 조용히 신발을 벗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공기가 차가웠어요. 에어컨 온도를 20도로 맞춰놨는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너무 차가웠어요.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나왔어요. 뭐야? 에어컨 고장났나? 8월 중순인데 이렇게 추울 수가 있나요? 거의 겨울 온도예요. 거실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불을 켜려다가 멈췄어요. 와이프 깰 수도 있으니까. 어둠에 눈이 점점 적응했어요. 그때 봤어요. 소파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자기? 대답이 없었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희미하게 비쳤어요. 와이프였어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불도 안 켜고 그냥 어둠 속에서. 자기 왜 안 자고 여기 있어? 잠 안 와? 대답이 없었어요. 가까이 다가갔어요. 자기, 나야. 낚시 다녀왔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와이프가 고개를 들었어요. 달빛에 비친 와이프 얼굴이 무표정이었어요. 완전히 무표정. 마치 마네킹 같았어요. 인형 같았어요. 어디 갔다 왔어?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 와이프 목소리보다 낮았어요. 한음은 낮았어요. 그리고 느렸어요. 한 음절 한 음절 또박또박 느리게, 차갑게. 낚시, 신갈저수지. 자는 거 확인하고 나갔잖아. 에어컨도 켜놓고. 왜 안 자고 여기 있어? 괜찮아? 나 안 잤어. 응? 분명 자는 거 봤는데. 잠든 거 확인하고. 아니야. 와이프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 계속 깨어 있었어. 처음부터. 당신이 나간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잤어. 뭔가 잘못됐어요. 와이프 눈빛이 이상했어요. 초점이 없었어요. 그냥 내 쪽을 보고 있는 건지, 내 너머 먼 곳을 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마치 멍하니 허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자기 어디 아파?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 몸살 기운 있는 거 아니야? 와이프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어요. 소파 팔걸이를 짚으면서 간신히 균형을 잡았죠. 자기, 내가 부축하려고 다가가자 와이프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만지지 마. 왜 그래? 진짜 어디 아픈 거야? 병원 가자. 응급실이라도. 만지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자기, 나야. 왜 이래? 당신. 와이프 목소리가 떨렸어요. 냄새나. 응? 땀냈나? 미안, 씻고 올걸. 아니야. 땀 냄새가 아니야. 와이프가 코를 킁킁거렸어요. 물 냄새가 나. 저수지 냄새가. 그냥 물 냄새가 아니야. 더 깊은 곳.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빛이 닿지 않는 곳. 밑바닥 냄새가 나. 등골이 서늘했어요. 그리고 차가워. 당신한테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져. 마치 얼음 같아. 살아있는 사람한테서 나는 온기가 아니야. 자기, 무슨 소리. 그리고 와이프가 천천히 손을 들어서 내 뒤를 가리켰어요. 당신 뒤에 누가 있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나는 급히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어둠만 있었죠. 현관 쪽. 텅 빈 공간. 자기, 아무도. 발자국. 응? 와이프가 바닥을 가리켰어요. 천천히 바닥을 봤어요. 있었어요. 발자국이. 물 발자국. 현관에서부터 거실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따라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내 발자국이었어요. 내 신발 크기. 내가 방금 밟고 온 자국. 근데 하나가 더 있었어요. 더 작은 발자국. 내 발자국 옆에 나란히 마치 누군가 내 옆에서 같이 걸어온 것처럼 두 줄의 발자국. 하나는 내 운동화 자국. 하나는 여자 운동화 자국. 작은 80년대 스타일의 운동화 자국. 지혜 엄마라고 적혀있던 그 운동화. 헤드랜턴을 켰어요. 바닥을 비췄어요. 물 발자국이 선명했어요. 두 사람의 발자국. 함께 걸어온 발자국. 현관에서 시작해서 거실을 지나 소파 앞까지. 내 발자국은 거기서 멈춰 있었어요. 근데 작은 발자국은 계속 이어졌어요. 소파를 돌아서 복도로 침실 쪽으로. 와이프가 속삭였어요. 그녀가 따라왔어. 당신이 데리고 왔어. 집 안으로. 다음날 아침 해가 떴어요. 창문으로 따뜻한 햇빛이 들어왔어요. 물 발자국은 사라져 있었어요. 말라버렸죠. 와이프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나도 마찬가지였고요. 거실 소파에서 불을 다 켜놓고 서로를 안고 아침을 기다렸죠. 자기, 어젯밤일 우리 꿈꾼 거 아닐까? 와이프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진짜였어. 나는 봤어, 분명히. 병원 가보자.
둘 다 스트레스 받아서 오빠도 봤잖아 발자국. 두 사람의 발자국. 말문이 막혔어요. 맞아요. 나도 봤어요.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첫날 아침에 와이프가 세수를 하려고 화장실에 갔어요. 나는 커피를 타고 있었죠.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으악 뛰어갔어요. 자기 무슨 일이야? 와이프가 화장실에서 뛰쳐나왔어요. 얼굴이 새하였어요. 물속에. 왜? 뭐가? 얼굴이 보였어. 얼굴? 세면대에 물 받았잖아. 거기 들여다봤는데 물속에 여자 얼굴이 있었어. 나한테 웃고 있었어. 손을 내밀었어. 세면대로 가봤어요. 그냥 물이었어요. 맑은 물.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히 봤어. 여자가 있었어. 물속에서 날 보고 있었어. 그날부터 와이프는 물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샤워를 못했어요. 샤워기를 틀려고 하면 손이 떨렸어요. 싫어 물소리만 들으면 그 목소리가 섞여서 들려. 같이 가자고. 이리 와라고. 물도 제대로 못 마셨어요. 컵에 물을 따라주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안에 뭔가 있어. 검은 그림자가 물속에서 움직여. 내 쪽으로 올라와. 자기 그냥 물이야. 정수기 물이라고. 아무것도 없어. 당신한테는 안 보이는 거야. 나한테만 보인다고. 할 수 없이 물티슈로 닦아주고 마른 샴푸로 머리를 감겨줬어요. 물은 생수병에 담아서 뚜껑을 닫은 채로 줬어요. 그러면 좀 나았어요. 이틀째 밤이었어요.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침실에서 나왔어요. 비틀거리면서 자기 왜 앉아?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몽유병 환자처럼. 자기 창문 앞에 섰어요.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저기 누가 있어. 어디? 일어나서 창문으로 갔어요. 밖을 봤어요. 우리 집은 8층이에요. 밖에는 다른 아파트 건물들이 보였어요. 불 켜진 창문들, 평범한 야경. 아무도 없는데 저기 저 건물 옥상에 한 여자가 서 있어. 가리키는 쪽을 봤어요. 맞은편 아파트 옥상.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 아무도 날 보고 있어. 계속 날 보면서 손짓하고 있어. 이리 오라고. 같이 가자고. 와이프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 뭐라고? 애기 어디 있냐고. 엄마가 기다린다고. 오래 기다렸다고. 이제 같이 가야 한다고. 자기 와이프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정신 차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와이프가 나를 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왜 당신한테는 안 보이는 거야? 나한테는 선명하게 보이는데 왜 나한테만. 침대로 데려가서 눕혔어요. 손을 꽉 잡아줬어요.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아무 일도 안 생겨. 내가 지켜줄게. 와이프가 내 손을 꽉 쥐었어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손. 사흘째 더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와이프가 욕실에 있었어요.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그 물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자기 뭐해? 대답이 없었어요. 가까이 갔어요. 와이프가 물을 쳐다보면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보여. 물속에 다 보여. 저수지가 보여. 밑바닥이 보여. 어두워. 차가워. 그녀가 거기 있어. 손을 흔들고 있어. 나한테 오라고. 여기가 좋다고. 편하다고. 아무 걱정 없다고. 자기 정신 차려. 욕조 물을 빼버렸어요. 물이 배수구로 빠져나갔어요. 와이프가 그걸 보면서 울었어요. 왜 그래? 왜 방해해? 거기 가야 하는데. 그녀가 기다리는데. 가야 한다고. 약속했다고. 무슨 약속? 누구랑? 지혜 엄마랑. 심장이 철렁했어요. 자기 그 이름을 어떻게? 그녀가 말해줬어. 밤마다 와서 말해줘. 와이프가 멍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기 이름은 지혜 엄마래. 옛날에 남편이 저수지에서 죽고 자기도 아기랑 같이 죽었대. 그런데 아기를 못 찾겠대. 저수지 어딘가에 있는데 찾을 수가 없대. 20년 넘게 찾아 헤맸는데 자기 그만. 그래서 외롭대. 너무 외롭고 무섭대. 혼자서 어둠 속에서. 그런데 와이프가 배를 만졌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래. 나한테 왔으니까. 뭐? 나도 아기가 있으니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자기 무슨 말을? 나 임신했어. 언제부터? 지난달부터. 아직 얼마 안 됐어. 4주 정도? 당신한테 말 안 했어. 깜짝 선물하려고. 생일에 말하려고 했어. 근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지혜 엄마가 우리 아기를 원해. 무슨? 자기 지혜 대신 자기 아기가 죽었으니까 내 아기를 데려간대. 그럼 자기가 다시 엄마가 될 수 있대. 정신 차려. 그런 말 하지 마. 와이프를 끌어안았어요. 우리 아기는 괜찮아.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근데 불안했어요. 그날 바로 산부인과에 갔어요.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래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상하네요. 뭐가요? 태아 심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네? 아기가 생존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탯줄이 꼬여 있어요. 심하게. 거의 목을 감은 것처럼. 이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인데. 매미집 전설. 80년대 그 여자의 아기. 똑같았어요. 탯줄이 목을 감고 와이프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우리 아기. 우리 아기. 그날 응급수술을 받았어요. 집에 돌아온 후 와이프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밥도 안 먹었어요. 물도 안 마셨어요. 그냥 욕조 앞에 앉아서 물만 쳐다봤어요. 밤에는 물을 받아놓고 들여다봤어요. 가끔 웃었어요. 뭔가 보이는 것처럼. 가끔 손을 흔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인사하듯. 가끔 중얼거렸어요. 콧 갈게 조금만 기다려. 약속했잖아. 이제 정말 한계였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병원은 소용없었어요. 정신과 약도 효과가 없었어요. 상담도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체 검사 결과도 정상이고요.
있어요. 다만 심리적 트라우마가 심한 것 같은데 시간을 두고 치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와이프에게 시간이 없었어요. 매일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을 택했어요. 무당.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대학 동기 중에 한 명이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야, 너 혹시 수원 근처에 점 잘 보는데 알아? 왜? 무슨 일 있어?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얼마나 이상한데? 설명했어요. 전부. 신갈저 수지, 매미집, 운동화 와이프 상태. 친구가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야, 그거 장난 아닌데. 빨리 해결해야 돼. 내가 아는 곳 알려줄게. 수원역 근처에 있어. 신명당이라고. 9월 말 그 무당집을 찾아갔어요. 수원역에서 10분쯤 걸었을까요?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작은 한옥이 있었어요. 신명당이라는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어요. 한복을 입고 계셨죠. 머리는 하얗게 세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예약하신 분들이죠?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제단이 있었어요. 촛불이 켜져 있고 과일과 떡이 올려져 있었죠. 향 냄새가 가득했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어휴 세상에. 네? 앉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우리는 제단 앞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와이프를 오래오래 쳐다봤어요. 눈을 깜박이지도 않고. 그리고 한숨을 길게 쉬었어요. 따라온 게 하나가 아니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둘이야 둘.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남자. 할머니가 내 뒤를 쳐다봤어요. 저수지에서 죽은 남편. 80년대에 익사한 남자. 그 남자도 당신한테 붙었어요. 저한테요? 그날 밤 당신이 낚시하다가 뭘 건졌죠? 운동화? 네. 그 전에 뭘 더 낚았어요? 첫 번째로 걸린 게 뭐였어요? 생각해봤어요. 그러고 보니 운동화 낚기 전에 뭔가 한 번 더 걸렸었어요. 그때는 무거워서 끌어올리려는데 줄이 끊어졌어요. 뭔가 걸렸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줄이 끊어졌어요. 그게 남자 신발이었어요. 남자 운동화. 80년대 거. 저수지 밑바닥에 20년 넘게 가라앉아 있던 거. 그 신발을 당신이 건드린 순간 그 남자 영혼이 당신한테 붙은 거예요. 소름이 돋았어요. 그 남자가 당신 몸을 빌렸어요. 잠깐, 아주 잠깐이지만 밤 10시 17분부터 언제까지였죠? 기억이 끊긴 시간이 새벽 1시 40분쯤까지요. 그래요. 그 시간 동안 그 남자가 당신 몸을 쓰고 있었어요. 당신은 기억 못하죠? 네, 전혀. 당연해요. 당신 의식은 꺼져 있었으니까. 그 남자가 당신 몸으로 뭘 했냐면요. 할머니가 와이프를 봤어요. 자기 아내를 찾았어요. 20년 넘게 못 찾던 아내를. 그런데 아내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래서 대신 당신 부인을 불렀어요. 문자요? 그래요. 당신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저수지로 오라고. 자기가 위험하다고. 그럼 부인이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인이 왔을 때 그 남자가 당신 얼굴로 나타났어요. 당신 몸을 쓰고 있었으니까 자기 아내인 척하려고 한 거예요. 와이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요. 저 그날 밤 저수지에 갔어요. 문자 받고. 그리고 물가에 오빠가 서 있는 걸 봤어요. 근데 돌아봤을 때 눈이 하였죠. 흰자위만 있었죠. 네, 그게 당신 남편이 아니었어요. 남편 몸을 빌린 죽은 남자였어요. 그 남자는 아직도 자기 아내를 찾고 있어요. 20년 넘게. 죽어서도 저수지를 떠나지 못하고.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근데 부인이 도망쳤어요. 영리하게도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그 남자는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뭔가요? 자기 아내를 직접 보냈어요. 부인한테. 할머니가 와이프를 봤어요. 그 여자 지혜 엄마. 그녀가 당신한테 붙었어요. 당신이 그날 밤 남편을 만났을 때, 아니 남편인 줄 알았던 그 존재를 만났을 때, 그때 그녀도 따라온 거예요. 왜요? 왜 저한테? 임신했으니까요. 와이프가 배를 감싸주었어요. 그녀는 미쳐있어요. 자기 아기를 잃었으니까. 그래서 임신한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말을 잊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떼낼 수 있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보통은 굿을 해요. 큰 굿을 며칠 동안 계속. 근데 이건 쉽지 않아요. 왜요? 둘이 부부니까 한 명만 떼내려고 하면 더 악착같이 달라붙어요. 더 화를 내요. 둘 다 동시에 떼내야 해요. 동시에 보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기요? 그래요. 자기네 아기, 지혜. 그 아기를 찾는 거예요. 20년 넘게. 그럼 우리가 아기를 찾아서 찾을 수는 없어요. 20년이 넘었어요. 저수지 밑바닥 어딘가에 있겠지만 찾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물이 깊고 범위가 넓고. 그럼 할머니가 재단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부적이었어요. 붉은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있는 노란 종이. 이걸 가지고 저수지에 가세요. 밤에 매미집터 앞에서 이 부적을 태우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말하세요. 뭐라고요? 지혜를 찾아드릴 기호가 아니에요. 찾아줄 수 없으니까. 대신 할머니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편히 쉬세요. 지혜도 두 분도. 이제 그만 괴로워하지 마세요. 지혜는 분명 좋은 곳에 있을 거예요. 두 분 곁에. 그러니 이제 그만 찾으세요. 편히 쉬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진심이 중요해요. 정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마음, 그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마음, 그게 전해지면 그들이 평안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떠날 거예요. 할머니가 덧붙였어요. 하나 더 중요한 거. 부인은 절대 데려가면 안 돼요. 왜요? 이미 그 여자가
부인 안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만약 부인이 저수지에 가면 스스로 물속으로 걸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두 번 다시 나오지 못할 거예요. 신갈저수지 마지막 밤 10월 13일 밤 혼자 신갈저수지로 향했어요. 와이프는 집에 두고 왔어요. 친구한테 부탁했죠. 우리 집에 와서 와이프를 지켜달라고. 절대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특히 물가에 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지킬게. 고마워 진짜. 형수님 괜찮아지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부적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라이터도 챙겼고요. 밤 10시 50분 집을 나섰어요. 차를 몰고 신갈저수지로 향했어요. 이번엔 라디오를 켜지 않았어요. 음악이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면서 운전했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만약 안 되면? 와이프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밤 11시 정각. 이번엔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나 혼자 텅 빈 주차장. 달이 없는 밤이었어요. 구름이 두껍게 하늘을 덮고 있었죠. 헤드랜턴을 켜고 산길로 들어갔어요. 이상하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2년 넘게 다닌 길인데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마치 누가 신음하는 것 같았어요. 10분쯤 걸었을까요? 매미집 터가 보였어요. 멈춰 섰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할 수 있어. 그들을 위로해주면 돼. 진심으로. 터 앞으로 걸어갔어요. 무너진 벽 앞에 섰어요. 부적을 꺼냈어요. 노란 종이가 손에서 떨렸어요. 라이터를 꺼내서 부적 끝에 불을 붙였어요. 치익 마이너스. 불이 붙었어요. 노란 종이가 빨갛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혜 엄마. 지혜 아빠. 부적이 타들어갔어요. 제가 바람에 날렸어요. 저는 당신들 아기를 찾아드릴 수 없어요. 미안해요. 20년이나 지났고 저수지가 너무 깊고 부적의 절반이 탔어요. 하지만 알아주세요. 지혜는 분명 좋은 곳에 있을 거예요. 두 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둡고 차가운 저수지가 아니라 따뜻하고 밝은 곳에. 제가 계속 날아갔어요. 2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외로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아기를 잃고 혼자 남겨져서 매일 밤 그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부적이 거의 다 탔어요.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이제 그만 찾으세요. 지혜는 두 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편안한 곳에서. 그러니 이제 가세요. 지혜한테 가세요. 마지막 한 조각이 탔어요. 편히 쉬세요. 부적이 완전히 제가 됐어요. 바람이 그 재를 날려보냈어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효과가 없는 건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10월 밤인데도 봄바람처럼 따뜻했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렸어요. 고마워. 여자 목소리였어요. 이번엔 무섭지 않았어요. 슬프지만 평온한 목소리였어요. 오래 기다렸어. 누군가 이렇게 말해주길. 그리고 남자 목소리도 들렸어요. 이제 갈 수 있겠어 우리 지혜한테. 함께 가족이 다시.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따뜻한 바람이 계속 불었어요. 내 주변을 감싸듯. 그리고 느껴졌어요. 평안함. 긴 고통의 끝. 마침내 찾은 안식. 바람이 잦아들었어요. 모든 게 고요해졌어요. 진짜 고요. 평화로운 고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매미집 터는 달라 보였어요. 여전히 무너진 집터였지만 뭔가 무거운 기운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오래된 슬픔이 거친 것 같았어요. 저수지를 봤어요. 물이 잔잔했어요.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어요. 은빛으로 반짝이는 수면. 평화로웠어요. 정말 끝난 건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시계를 봤어요. 새벽 1시 15분. 빨리 집에 가야 했어요. 와이프가 걱정됐어요. 산길을 내려왔어요. 이번엔 무섭지 않았어요. 뒤에서 따라오는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어요. 이번엔 라디오를 켰어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차분한 피아노 선율. 집으로 향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와이프는 괜찮을까?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 만약 안 됐다면? 불안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가벼웠어요. 뭔가 해냈다는 느낌. 옳은 일을 했다는 느낌. 집에 도착한 건 새벽 2시쯤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어요. 우리 집 앞 초인종을 눌렀어요. 친구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떻게 됐어? 됐어. 했어. 다행이다. 그리고 친구 표정이 밝아졌어요. 형수님 좀 봐봐. 1시간 전부터 완전히 달라졌어. 뭐?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것 같더라. 눈빛도 정상이고 말도 제대로 하고. 심장이 뛰었어요. 침실로 뛰어갔어요. 와이프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날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 오랜만에 보는 진짜 와이프 미소. 오빠. 와이프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나 돌아왔어. 뭔가. 갑자기 일시쯤에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는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당신 힘들었지? 내가 얼마나 이상하게 굴었는지 다 기억나.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 마치 내가 내 몸을 조종할 수 없는 것 같았어.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꽉 안았어요. 따뜻했어요. 와이프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며칠간 얼음장같이 차가웠는데 친구가 거실에서 말했어요. 나 이제 갈게. 두 사람 잘 쉬어. 고마워 진짜. 생명의 은인이야. 뭘. 형수님 괜찮아져서 다행이다. 나중에 밥 사. 친구가 나간 후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자기 배고프지? 뭐 먹을래? 응 근데 오빠 나 이틀 동안 제대로 못 먹었어. 물도 거의 안 마셨고. 그럼 먹어야지. 미역국 끓여줄까? 좋아.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새벽 2시 반에 미역국이라니. 근데 상관없었어요. 와이프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함께 식탁에 앉아서 미역국을 먹었어요. 와이프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왜? 맛없어? 아니야 너무 맛있어. 며칠 만에 제대로 먹는 건데. 그동안 뭘 먹어도 저수지 물맛이 났거든. 근데 지금은 정말 음식 맛이 나.
다행이다 많이 먹어. 그날 밤 오랜만에 둘 다 편히 잤어요. 악몽도 없었어요. 환영도 없었어요. 그냥 평화로운 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와이프가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만들고 있었어요. 오빠 일어났어? 계란말이 먹을래? 응. 정말로 돌아왔어요. 우리 와이프가. 다음날 우리는 다시 무당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보자마자 웃으셨어요. 잘 됐네요. 보니까 완전히 떠났어요. 깨끗해요. 정말요? 네. 더 이상 따라붙은 기운이 없어요. 당신들 잘했어요. 진심이 전해진 거예요. 할머니가 작은 위패를 만들어주셨어요. 나무로 만든 작은 위패. 거기에 이렇게 새겨졌어요. 지혜 가족의 영혼이 편히 쉬시길.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절에 가서 봉안하세요. 그러면 그들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어요. 누군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니까요. 우리는 근처 절을 찾아갔어요. 작은 산속절이었어요. 스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위패를 받아주셨어요. 나무아미타불. 중생의 고통이 끝나길 바랍니다. 위패는 절의 작은 전각에 모셔졌어요. 다른 위패들과 함께 우리는 그 앞에서 절을 했어요. 편히 쉬세요. 지혜도 두 분도 이제 더 이상 아프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절을 나올 때 와이프가 말했어요. 오빠 뭔가 마음이 편해졌어. 우리 아기는 못 지켰지만 적어도 그 아기 지혜는 이제 부모님 곁에 있을 것 같아. 응 나도 그렇게 믿어. 그날 이후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와이프는 더 이상 물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샤워도 하고 물도 마시고 밤에 창문 앞에 서 있는 일도 없었어요. 악몽도 사라졌어요. 천천히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와이프가 말했어요. 오빠 우리 이사 가자. 여기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래 좋아. 서울로 갈까? 응. 회사도 강남이잖아. 그게 나을 것 같아. 2005년 12월 우리는 서울로 이사했어요. 수원을 떠나면서 신갈저수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봤어요. 낮에 갔어요. 밤이 아니라 대낮에. 저수지는 그냥 평범한 저수지였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물, 낚시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 평화로웠어요. 매미집터도 멀리서 봤어요.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무너진 집터. 더 이상 슬픈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잘 가세요. 편히 쉬세요. 속삭이며 돌아섰어요. 다시는 오지 않을 곳. 지금은 2025년 10월이에요. 그 일이 있은 지 정확히 20년이 지났네요. 우리는 서울에서 잘 살고 있어요. 2006년 와이프가 다시 임신했어요. 조심스러웠죠. 혹시라도 또. 하지만 이번엔 괜찮았어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초음파 검사할 때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콩닥콩닥.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2007년 5월 딸이 태어났어요. 건강한 아기였어요. 3.2kg. 우렁차게 울었어요. 이름 뭐로 지을까? 서연. 김서연. 어때? 좋아 서연이. 지혜가 아니었어요. 다행히 서연이는 건강하게 자랐어요. 물론 어렸을 때 한 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서연이가 3살쯤 됐을 때였나요? 거실에서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물컵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엄마 저기 언니 있어. 언니? 서연이는 외동딸인데 물속에 언니 있어. 슬픈 얼굴로 날 보고 있어. 와이프와 나는 서로를 봤어요. 심장이 철렁했죠. 다음날 우리는 다시 그 무당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어요. 조금 더 나이 드신 모습이었지만 아이를 데려오셨네요. 서연이를 보시더니 웃으셨어요. 걱정 마세요. 아이가 영적으로 예민해서 그래요.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들은 이미 떠났어요. 아이가 보는 건 잔상 같은 거예요. 과거의 메아리. 그럼 커가면서 사라질 거예요. 아이들은 다 그래요. 어릴 때는 보이다가 크면서 안 보이게 돼요. 세상에 익숙해지니까 해를 끼치진 않나요? 아니요 전혀. 그 영혼들은 이미 편히 쉬고 있어요. 당신들이 잘 보내줬잖아요. 그냥 아이 눈에 가끔 보이는 것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할머니 말씀대로 서연이가 크면서 그런 말은 안 했어요. 7살쯤 되니까 완전히 사라졌죠. 엄마 내가 어렸을 때 물속에 언니 보인다고 했었대? 응 그랬어. 진짜? 기억 안 나는데. 꿈꾼 거 아니야? 그랬을 수도 있지. 웃으며 넘어갔어요. 서연이는 지금 19살이에요. 대학교 1학년 경영학과 다니고 있어요. 밝고 건강하게 자랐어요. 친구들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가끔 와이프와 나는 그때 일을 이야기해요. 오빠 진짜였을까? 아니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같이 환각 본 걸까? 글쎄 나도 가끔 헷갈려. 근데 배에 남은 수술 흉터를 보면 알아요. 진짜였다는 걸.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 나는 꿈을 꿔요. 신갈저수지 꿈. 근데 무서운 꿈이 아니에요. 꿈에서 나는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서 있어요. 낮이에요. 햇살이 따뜻해요. 물가에 세 사람이 서 있어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작은 아이. 손을 잡고 서 있어요.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어요. 아이는 웃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어요. 그들은 행복해 보여요. 그들이 뒤돌아봐요. 나를 보고 손을 흔들어요. 고맙다는 듯이, 이제 괜찮다는 듯이. 그리고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요. 세 식구가 함께 밝은 빗속으로 사라져요. 꿈에서 깨면 마음이 평온해요. 그들이 정말 편안한 곳에 있다는 걸 느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곳,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곳, 가족이 함께 있는 곳. 이따금 뉴스에서 봐요. 신갈저수지가 정비됐다고, 낚시가 금지됐다가 다시 허용됐다가, 매미집은 완전히 철거됐다고 들었어요. 이제는 산책로가 생겼대요. 좋은 일이에요. 그곳에 더 이상 슬픔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니까. 지난주에 서연이가 물었어요. 아빠 예전에 수원 살았을 때 낚시 자주 갔었다며? 요즘은 안 가? 응, 요즘은 바빠서. 나도 낚시 배우고 싶은데 아빠랑 같이 가면 안 돼? 와이프와 눈이 마주쳤어요. 와이프가 웃으며 말했어요. 좋지. 다른데 가자. 아빠가 좋은 곳 알아. 신갈저수지는 어때? 거기 유명하다며? 거긴 이제 낚시 금지래. 다른데 가자. 그래. 아쉽다. 근데 뭐 좋아. 아빠랑 가는 거면 어디든 좋아. 다음 주말에 남이섬 근처 저수지에 갈 거예요. 서연이한테 낚시를 가르쳐 줄
거예요. 낚싯대 잡는 법, 루어 던지는 법, 기다리는 법.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무서운 것도 지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살아가니까요.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2005년 여름 신갈저 수지에서 정말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도 와이프와 나는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로했고 그들은 평안을 찾았으니까요. 혹시 이 글을 읽는 분 중에서 비슷한 일을 겪는 분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그들도 한때는 우리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했고 아파했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 헤맸던 사람들, 진심으로 위로해주세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들은 떠날 겁니다. 평안을 찾아서. 그리고 당신도 평안을 찾을 겁니다. 2025년 10월 18일 신갈저 수지를 추억하며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